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혜경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비대면 강의로 전환한다고 이제 전달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직접 나와주신 분들이 꽤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종강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FEC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고요. 이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기말고사도 미리 지금 출제를 해 두었거든요.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FEC 페이지 다이어그램, 상태도라는 겁니다. 상태도라는 게 어떤 거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나 조성이나 압력 등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이 지도가 되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압력은 보통 우리가 일기압으로 보통 이제 고정을 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온도와 조성에 대한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그러한 상이 변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상, 액상 이런 것처럼 액상에서 고상이 되는, 즉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지도가 바로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중간에 완전히 어떤 구간에서 완전히 얼음이 완전히 물이 완전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 구간에서는 two phase, 이상 영역, 상이 두 개가 존재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액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체도 있고 이러한 중간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영역으로 나누게 되면은 액체만 있는 영역, 그 다음에 고체만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래서 이런 액상, 고상,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액상, 고상, 이상 이렇게 해서 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태도의 기본이 되겠죠. 상태도 규칙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 온도와 그다음 조성에 대해서 안다면 어떠한 상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게 상태도 규칙인데요. 예를 들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구리와 니켈의 상태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1100도라는 온도에서 니켈의 함량이 68%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 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알파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250도에서 그 다음에 이 35웨이트의 니켈이다. 그러면 이때 상은 뭐냐? 이상이죠. 여기 딱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도와 그 다음에 이 조성에 대해서 안다. 각상의 화학 조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자, 먼저 이 C0라고 하는 이 조성이죠. 35웨이트의 니켈이 있는데 이때 온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도가 1320도다 라고 하면 이때는 액상만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190도로 이 온도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또 보면 여기는 고상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액상만 존재하고 고상만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 값이라는 거죠. 중간. 이상에서는 뭐랑 뭐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이것이 이제 궁금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렛대, 이런 타이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지렛대 원리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을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먼저 화학 조성에 대해서는 이 값을 그대로 읽으면은, 자, 여기서 이 CL이라고 하는 것은 이 32웨이트 니켈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솔리드 C 알파라고 하는 거는 43웨이트 니켈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TB라는 온도에서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온도가 요쯤 왔을 때는 액상에서의 니켈 조성은 32웨이트만 있다라는 것이고요.
고상에서는 43%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점점 줄을 끄면 점점 바뀌겠죠. 그죠?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정해진 값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읽어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얼마만큼,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학 조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값을 그냥 정확하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게 분율에서는 아까 말했던 지렛대를 이제 제대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자, 만약에 이 C0라는 게 35웨이트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상은 43웨이트, 그 다음에 액상은 32웨이트만큼 있다라는 것을 이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무게는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면 A라는 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액상의 무게가 1 전체가 되겠죠. 고상은 0이고 그 다음에 TD라는 점에서는 액상은 0, 고상이 1,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렛대를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게 분율 할 때는 지렛대를 활용해라. 그래서 무게 분율에서는 여기서 두 개를 더하면 이게 43에 32를 빼면 되겠죠. 뺀 값에다가 자, 우리가 만약에 리퀴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리퀴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요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S라는 길이. 그 다음에 우리가 솔리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요 길이 R이라는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조성에서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읽으면 됐는데 이 무게 분율할 때는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리퀴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요 길이 반대로 지렛대니까 그 다음에 솔리드에 알고 싶으면 요 길이 반대로 요 길이를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드에 대해서는 요만큼 길을 읽어주면 되니까 0.73 솔리드에 대해서는 요만큼 길을 읽어주면 되니까 0.27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상태도의 규칙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레버룰, 지렛대의 법칙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타일 라인을 보통 이제 대응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등온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온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타일 라인을 그어줘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타일 라인을 지렛대 시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를 곱한 것이 이제 합이 같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지렛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퀴드를 읽으려면 요 반대편, 솔리드를 읽으려면 요 반대편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식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뭐 공식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이 WL, 그래서 리퀴드의 무게 분율을 구하고자 하면은 요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솔리드의 무게 분율을 알고자 하면은 요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알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렛대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뭐 심플한 그 카파 니켈 합금 냉각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파 니켈 합금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 액상이죠, 액상인데 그 다음에 어떤 상들이 나오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화학 조성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대로 읽으면은 리퀴드는 35웨이%, 그다음 솔리드는 46웨이% 값을 그대로 읽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원래는 없던 이 알파라고 하는 솔리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석출된 상들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면 타일 라인을 더 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 그어주면 훨씬 더 이 사이즈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이즈가 커진 이유는 바로 이 솔리드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퀴드 내에서 그 니켈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내에서도 니켈의 양은 점점 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내려오면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는 훨씬 더 많아졌죠. 알파상이 훨씬 커졌죠. 그다음 리퀴드에서의 니켈 양은 줄었고, 그다음 솔리드에서의 니켈 양도 이렇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비해서 각 해당하는 그 아래로 내려올수록 니켈의 양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 솔리드에만 니켈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35%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솔리드에서 35%까지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파 니켈 합금의 냉각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성질을 보시면요. 만약에 이제 카파가 0이고, 니켈이 0이고, 이걸 이제 읽는 방법은 니켈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니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니켈 100%가 니켈이라는 거죠. 이쪽이, 카파는 이쪽이 100%인 거예요. 그 다음 니켈이 여기가 100, 카파가 여기가 100. 그래서 니켈이 0인 거죠. 그래서 이 100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이 있는 쪽 읽으시면은 그냥 단순히 카파가 있는 것보다 이게 합금이 된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합금화된 것들이 이제 강도가 높아지니까 연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원 공정계를 보시겠는데요. 이원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2 컴포넌트. 지금까지는 하나만 봤죠. 한 개에서 이제 쭉쭉 내려오는 거 봤는데, 이원 공정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조성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택틱 시스템이니까, 유택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녹는 점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위쪽에는 그 리퀴드 액상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고상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랑 관련 있는 부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의 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퀴드랑 그다음 알파 하나만 봤었죠. 2원이 아니라 뭐 1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두 개가 들어가요. 알파와 베타라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리퀴드와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총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솔리빌리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는 대부분은 카파, 구리가 고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에는 은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유택틱이라는 이 유택틱 온도가 이제 공정이거든요. 공정과 유택틱 같은 말인데,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온도입니다. 유택틱 밑으로는 더 이상은 액상이 존재하지 않는 온도가 바로 유택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액상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바로 공정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무조건 고상이 존재하는 그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유택틱 조성 또는 유택틱 온도에서의 반응은 뭐냐면은 이 리퀴드가 있고 액상이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고상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상에서 고상으로 되는, 액상이 하나인데 고상이 2개가 되는 게 바로 이 유택틱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CE라고 하는 유택틱 조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 이런 반응이죠. 여기 리퀴드에서 71.98%의 은이 있었는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여기서도 이 타일 라인을 꺼서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은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구리는 어떻게 되느냐, 금이라고 여기입니다. 은은 여기에서 은으로만 읽으면 되겠죠. 여기서 알파상에서의 은의 조성은 8.0%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타에서의 은의 조성 91.2%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화학 조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게 되고, 나중에 무게 분율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원 공정계 보시게 되면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주석과 납이 있는데 이때 150도일 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때의 이제 요때 답은 150도, 이 42%고, 그 다음에 150도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의 화학 조성 보시게 되면요, 화학 조성 보시면은 그 주석이 솔리드에서는 11웨이%, 죄송합니다. 주석이 알파상에서는 11웨이%, 베타상에서는
99의 2%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건 무게 분율이 제일 어렵죠. 무게 분율은 반대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상의 무게 분율은 이 전체에다가 요거만큼 읽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가 99에서 11을 뺀 건데 그 다음 99에서 4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67. 베타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에서 요만큼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9에서 11 빼면 88인데 여기서 요만큼 빼주면 29니까 88분의 29, 0.33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 주석과 납합금이 220도씨일 때 그러면은 이 리퀴드와 그 다음에 알파상이죠. 알파 플러스 리퀴드 두 개고, 그 다음에 조성 보시면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읽어주시면은 알파에서의 SN은 17의 2%, 베타에서의 그 SN은 46의 2%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끄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만나는 점까지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 분율은 똑같이 여기서 요 두 개 더한 다음에 알파의 무게 분율은 요거에서 요만큼, 그 다음에 이 리퀴드의 무게 분율은 요거에서 요만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0.21, 0.79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원 공정계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은 이제 공정계에서의 미세 조직 형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왼쪽을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 왼쪽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2의 2% 이하다 예를 들자면 요쪽으로는 이제 쭉 알파만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2의 2%에서 뭐 그 사이 18.3의 2% 사이다 그러면은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베타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왼쪽에서는 알파만 나오는 영역인데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거는 알파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도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는 처음에 리퀴드만 있죠. 그 다음에 알파가 이렇게 조금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미 리퀴드랑 알파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다 알파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쪽에 와서 보시면 다 리퀴드고 이제 알파가 처음에 나와요. 알파가 이제 나와 있는데 다 나왔죠. 나온 다음에 그 사이에 베타들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베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공정계에서의 앞쪽이거든요. 공정의 앞쪽이다. 아공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뭐 펄라이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라멜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멜라 구조는 이 유택틱 조성에서 나오거든요. 유택틱. 무슨 말이냐면 유택틱은 여기에서는 유택틱 조성에서는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알파와 베타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알파 베타가 원래는 요 왼쪽에서 가면은 알파 먼저 나오고 베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알파와 베타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이런 라멜라, 이렇게 줄무늬, 이런 층상 조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줄무늬 층상 조직이고 바로 우리가 라멜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리퀴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줄무늬 층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라멜라 조직.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이 타일 라인을 그어주게 되면요, 알파의 조성은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뭐 18.3, 베타의 조성은 97.8, 이 SN 주석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라멜라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리치 영역이 생기기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알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알파가 하나 만들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가 만들어지면 주로 알파는 뭐가 많은 겁니까? 알파는 여기에서 이 PB가 많은 거예요. PB가 많은 거고, 이 베타가 이제 SN이 많은 건데, 그러면 알파가 만들어지면은 PB가 많으니까, 납이 많으니까 SN이 없어지겠죠. SN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SN이 옆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요 옆쪽에서는 SN이 많은
베타상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또 옆에서 또 이제 여기에서 또 가버리고 하면 여기서는 이 베타상 주변엔 알파, 알파사상 주변엔 베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길쭉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과 액상 경계면에서 확산해에서 각 성분이 재배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라멜라 조직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계에서의 미세조직 형성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도 아공정계죠. 앞쪽이니까. 저 먼저 이 리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알파라는 상이 석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똑같이 이제 레버를 쓰면 되겠죠. 먼저 이제 조성은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조성은 알파상의 조성은 18.3SN이고 그 다음에 베타 리퀴드의 조성은 이 리퀴드죠. 여기는 61.9%가 되겠고요. 무게 분율은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요거 값을 하면 되니까 계산을 하면 0.5, 0.5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알파와 베타상이 동시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알파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택틱에서는 라멜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라멜라가 나오고 그 다음 알파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이 유택틱 위쪽에서는 선을 이렇게 끄면 되겠죠. 유택틱 밑으로 가면은 선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왜냐하면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이 이만큼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18.3은 그대로인데 베타가 97.8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하면은 값이 좀 달라지겠죠. 무게 분율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정계에서 미세조직 형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공정과 가공정 설명드릴게요. 이게 공정이잖아요, 그죠? 유택틱. 아공정은 앞에 이쪽 왼쪽. 그다음 과공정은 투머치, 과하다, 하이퍼. 그러니까 아공정은 하이포, 과공정 하이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공정은 이 왼쪽, 과공정 오른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공정은 이 왼쪽이니까 뭐 알파가 나중에 나오고요. 과공정은 베타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라멜라 조직은 나온 상태에서. 그럼 공정에서는 라멜라입니다. 공정은 라멜라가 나오고 아공정이 되면 라멜라 있는 데다가 알파가 나오고요. 과공정이 되면 라멜라가 있는 데다가 베타가 나온다. 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적, 공석, 포정 뭐 이런 반응이 있는데 공정이라고 하는 건 리퀴드에서 솔리드 두 개, 알파, 베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석, 유택토이드라고 하는 거는 솔리드에서 솔리드 가는 솔리드. 그 다음 페리텍틱, 포정이라고 하는 거는 솔리드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철강에서 존재하는 딱 세 가지 종류의 이러한 반응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표에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가 철강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상태도거든요. 상태도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보면은 이 솔리드 리퀴드고 밑에 보면은 솔리드 한 개죠. 그래서 솔리드 리퀴드에 솔리드 가는 거는 페리텍틱.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래쪽에 위쪽에는 솔리드 하나, 여기 솔리드 두 개잖아요. 그러면 솔리드 하나에서 솔리드 두 개, 하나에서 두 개 많이 봤죠 앞에? 하나에서 두 개, 유택토이드, 공석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FEC 상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먼 길을 온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FEC 상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철강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강은 일단 상변태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는 맨 위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는 리퀴드죠. 액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 이거 오세나이트. 그러니까 고온이에요. 굉장히 고온입니다. 이 고온에서 안정한 상이 이 오세나이트가 되겠고, 좀 저온, 상대적 저온이죠.
상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알파라고 하는 페라이트, 그래서 고온에선 오세나이트, 그 다음에 저온에선 페라이트가 안정한 게 바로 이 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세나이트에서 그 다음에 이 페라이트로 이렇게 내려오는, 탄소가 많은 경우에는요 세멘타이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공석이라고 하나, 공정 먼저 볼게요. 공정 유택틱인데, 리퀴드에서 솔리드 두 개, 감마랑 V3C, 이게 바로 A점이 유택틱 공정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석 유택토이드는 솔리드 하나에서 솔리드 두 개, 알파와 V3C 솔리드 두 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정, 이건 공석, 두 가지 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공석에서도 아공석, 과공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공석강에서는요, 먼저 솔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알파상들이 생기고, 알파상들이 좀 더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같이 생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철강에서 나타나는 이런 라멜라 조직, 우리가 바로 펄라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펄이라는 건 진주를 의미하고요. 진주 조개 껍데기에 그러한 무늬처럼 생겼다고 해서 펄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공석강이고, 처음에 나오는 이 페라이트를 우리가 초석 페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 합금 조성들 알 수가 있고, 또 레버를 통해 가지고 무게 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FE3C가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6.7 넘어가면 무조건 FE3C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7 요선까지가 넘어가면 무조건 FE3C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과공석강, 이것도 뭐 같은 개념입니다. FE3C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FE3C가 대신 나오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석 세멘타이트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우리 했던 다 같은 내용이죠. 여러 가지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여기서도 조성 구하고, 그 다음 뭐 레버룰로 무게 분율 구하고 하는 것들을 다 똑같은 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석 온도가 어떤 합금 원소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망간이나 니켈 같은 걸 넣으면 공석 온도가 떨어집니다. 즉 이 오세나이트가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간이나 니켈은 오세나이트 안정화 원소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도 달라지죠. 자, 이제 상변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상변태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변태는 핵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니, 핵이 생성되면 거기서부터 다른 핵이 성장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너무 핵이 처음에 작으면은 성장 안 한다라는 게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질, 균일, 비균일, 핵생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철강 재료에서의 상변태 보시면은 상변태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오세나이트에서 이제 이 페라이트로 가는 것들이 다 상변태가 되겠고, 오세나이트 펄라이트로도 상변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FEC 상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이 TTT, CCT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철강 재료 이쪽에서는. TTT라고 하는 거는 Time Temperature Transformation이라고 하고, CCT는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상변태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TTT는 등온일 때, 그러니까 이게 아이소서멀,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땐 TTT를 쓰면 되겠고요. 온도가 변할 때는 CCT를 쓰면 되겠습니다.
TTT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거든요. 상태도에서 우리가 보는 개념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고, TTT를 만들면은 여기서 뭐 처음에 어디서 만나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고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세 조직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서 뭐 이 펄라이트, 베이나이트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나오는 게 펄라이트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게 베이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오래 놔두면 라멜라 조직에 펄라이트가 나오고, 아래쪽 내려가면 레스 구조의 베이나이트가 나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페로다이트라고 하는 것은 구상형을 가지는 미세 조직이 되겠고요.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은 세멘타이트가 동글동글해지면서 구상형이 된다. 마르텐사이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르텐사이트, 우리 앞쪽에서도 마르텐사이트 강화 이런 거 배웠는데요. 마르텐사이트는 갑자기 퀸칭을 했을 때 탄소 원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있으면서 강도가 높은 그런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게 마르텐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미세 조직은 BCT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한 번도 만나면 안 돼요. TTT에서는 펄라이트나 베이나이트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쭉 내려왔을 때 마르텐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냉각 속도로 냉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오세나이트가 있을 때 천천히 냉각시키게 되면은 페라이트, 그 다음에 뭐 세멘타이트 또는 펄라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퀸칭을 하게 되면 마르텐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만약 이거를 템퍼링을 하게 되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나옵니다. 마르텐사이트 자체는 단상인데 약간 그 중간상 정도, 그냥 뭐 안정한 상은 아니죠. 그래서 BCT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무확산 변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BCT는 이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 형태니까 미끄러지는 면들이 결정이 몇 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슬립 플레인 몇 개 없어서 하드하고 브리틀, 그러니까 단단하고 그 다음에 잘 취성인 그러한 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르텐사이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인데요.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에 일단 퀸칭을 통해 만들어진 잔류력을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템퍼링을 해주는 거죠. 살짝 온도를 높여가지고 템퍼링 뭐 200에서 뭐 400, 600도 정도에서 템퍼링을 해주게 되면 얘들이 이제 풀리면서 다시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 형태의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온도를 너무 높여주게 되면 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강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카본 탄소강 같은 거 보시면은 뭐 탄소를 집어넣는데, 보통은 탄소 요즘에는 굉장히 적게 집어넣죠. 옛날에는 탄소를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덕틸리티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 함량 엄청나게 줄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원소들이 대부분 이제 카바이드, 탄화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이오뷸이나 이런 것들도 탄화물 형성 원소, 바나듐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미디엄 카본이나 하이 카본은 뭐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데, 주철, 주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에 따라 탄소 함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고 덕틸리티는 떨어지는 것들은 뭐 당연한 결과가 되겠고요. 미세 조직을 좀 보시면요, 보시는 게 페라이트, 이렇게 생긴 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에 탄소가 없고요, 거의 뭐 그냥 디스로케이션도 없고 그냥 소프트한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아공석이다, 탄소 함량이 조금 증가했다 그러면 펄라이트와 페라이트가 나오고, 탄소 함량이 0.8 정도, 0.88 정도 되면 펄라이트가 나오고요. 더 넘어가면 이게 아공석, 과공석이죠. 아공석일 땐 펄라이트, 페라이트, 과공석일 땐 망상 시멘타이트.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페로다이트, 구상 시멘타이트죠.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놔두게 되면은 동글동글해지는 게 구상 시멘타이트고, 퀸칭한 마르텐사이트가 나옵니다.
마르텐사이트. 그다음 마르텐사이트 중에서도 이제 이 템퍼링 하면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두 가지가 나오죠. 그다음에 베이나이트. 베이나이트 아까 우리가 펄라이터 베이나이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잔류 오스나이트. 남아 있는 오스나이트가 되겠군요. 마르텐사이트와 구상 세멘타이트, 마르텐사이트와 펄라이트,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 이게 이제 듀얼 페이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동차 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게 DP 강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열 처리해가지고 표면 처리하는 거죠. 뭐 고주파 경화 조직, 고주파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마르텐사이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면 경도 높이는 거. 여기는 침탄, 그 탄소 집어넣어가지고 가스 연지라는 이제 가스 나이트로 칼보라이즈드. 그래서 여기 뭐 나이트로젠, 뭐 카본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는 거. 탈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퍼니스에 넣으면 이 탄소가 빠져나오거든요. 탈탄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퍼니스에 넣고 열 처리 그냥 하면 이 표면부는 다 못 씁니다. 왜냐면 표면은 탈탄이 되기 때문에. 과열 조직은 뭐 이게 오버히티드 뭐 이런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미세 조직, 철강의 미세 조직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합금 원소의 역할입니다. 일단은 이 우리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가 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 오스나이트를 안정화시켜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를 안정화시켜주는 애들이 있어요. 오스나이트 안정화시켜준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니켈, 망간,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이렇게 크게 4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4개 탄소, 그 다음에 니켈, 망간, 질소 이렇게만 거의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타이타늄 같은 거 만약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오스나이트 영역이 줄어들죠.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고요. 크롬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오스나이트 영역이 줄어듭니다.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입니다. 페라이트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애들은 뭐 지르코늄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타이타늄이. 오스나이트 많이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카본, 탄소, 질소, 망간, 니켈, 뭐 구리, 뭐 징크 이런 애들.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은 탄소, 질소, 망간, 니켈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애들입니다. 가격을 보면요. 몰리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나이오뷴, 바나듐도 비싸고 지르코늄도 비싸고 그 다음에 뭐 니켈도 굉장히 비싸죠. 타이타늄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있고 타이타늄도 다시 비싼데 그 다음에 뭐 카파 뭐 그러니까 다 비싸요. 철보다는 전부 다 비쌉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도 철보다 비싸죠. 대부분은 넣으면 넣을수록 비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금을 넣는 거에 따라서 페라이트를 안에 들어가는 애들, 그 다음 카바이드 안에 들어가는 애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탄소는 많이 넣으면 강도는 높아지지만 근데 이제 이 인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탄소를 많이 넣을수록 인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탄소를 적정량, 사실 적게 넣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좀 적게 넣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철의 5대 원소가 탄소랑 그 다음에 규소, 망간, 그 다음에 인황인데 이 포스포러스, 설퍼, 인황은 안 좋은 애들입니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아니라 아예 없을수록 좋습니다. 없는 게 좋습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이 Fe3P라는 거 만드는데 굉장히 이 취성인 나쁜 상을 만드는 거고요. 이 설퍼, 황도, MnS, FeS 이런 걸 만드는 이것들도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최대한 그냥 이 철강 재련 과정에서 인과 항은 적게 넣을수록 좋습니다. 이걸 퀄리티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만들었던 소재들은 이 인이나 황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위 말하는 기계 특성이 나쁜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되면서 이게 ppm 단위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졌죠.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우수한 그런 철강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이오뷴, 타이타늄, 바나듐 이런 애들 다 이제 카바이드 포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바이드 만들어주는. 그래서 애들은 그
강도 향상시켜줘요. 그러니까 합금 원소들은 다 강도를 향상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금 원소들 중에서 강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합금 원소를 넣으면 넣을수록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고용 강화나 석출 강화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는데,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이 다 고용 강화, 석출 강화하는 그러한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카파, 보론, 뭐 구리도 굉장히, 카파는 뭐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은데 뭐 트램프 엘레멘트라 해서 철강 공정 생산 공정 중에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뭐 굳이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강도를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원소는 보론입니다. 붕소. 보론을 많이 넣으면 무조건 강도가 올라가는데, 그냥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한 10ppm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4ppm만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안정적으로는 10ppm 정도 넣으면 되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30ppm도 넣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너무 이제 터프니스가 떨어져서, 보론 한 10ppm 정도 넣으면 굉장히 이 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 어렵죠? 10ppm 넣으면 좋은데 30ppm 넣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론은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몰리, 크롬, 바나듐, 몰리도 굉장히 그 강도를 높여주는 원소입니다. 고용 강화에서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경제성 이런 것보다 강도 진짜 많이 높이겠다, 철강에서 몰리브데늄 많이 넣으시면 강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크롬도 굉장히 괜찮죠.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게 크로미움이 많이 들어갑니다. 18웨이%의 크롬이 들어가고 대부분 10웨이%의 니켈이 들어가는데, 크롬의 역할은 이제 이 그 내식성 향상, 니켈의 역할은 오스나이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크롬도 페라이트에도 들어가고 세멘타이트에도 들어가면서 이제 강도를 향상시켜주고, 바나듐도 아까 우리 나이오빈 바나듐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그 카바이드를 안정화시키면서 강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이제 그 합금 원소의 영향까지 받고요. 그래서 뭐 이번 학기 강의를 이렇게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뭐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금속 강도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는 다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그런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들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를 좀 했는데요. 미리 출제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총 5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5문제가 대충 어떤 내용들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인장 그래프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 인장 그래프를 드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하나 드리고 여기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질문할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항복 강도를 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신율을 구하는 방법, 또는 이제 그 항복비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항복점 이후에 뭐 네킹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공 경화율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그 푸아송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려고 하고요. 푸아송비의 정의라던가, 그 다음에 뭐 금속, 세라믹, 고분자 이러한 소재들 중에서 어떤 소재의 푸아송비가 높을지 조금 이제 설명해보자, 이런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뭐 재료의 결함과 관련된 문제. 재료의 결함에는 뭐 점결함, 선결함, 면결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뭐 대표적인 예를 들고 뭐 특징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 이 문제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밀러 지수를 활용해서 그
면이 어떠한 면의 성질을 뭐 110이니 뭐 112니 뭐 123이 이런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밀러 지수를 활용해서 A면은 뭐다, B면은 뭐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께 질문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성, 취성, 천이 그래프 같은 거를 보여드리고 이 천이 온도와 저온인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을 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꼭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제가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반적인 소재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에서 어떤 소재, 이 금속 소재가 어떠한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의 필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또 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